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전 세계가 3일 컷이면 충분할 거라 여겼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한 20일 넘어가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뜻밖의 분투에 전 세계가 감동하는 중입니다. 감동만 하고 지원군은 보내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긴 한데, 푸틴 대통령이 애초에 장기전을 계획했다는 말도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만약 허약했다면 본의 아니게 단기전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리 투입된 러시아군이 최정의 전력은 아니라지만 세상 어느 지도자도 자기네 군대가 판판이 지거나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진 않아요. 전쟁이란 게 원래 가장 정치적 하책입니다. 전쟁 길게 끌어 유리할 건 없지만 우크라이나군이 8년간이나 내전을 치르면서 단련된 데다가 미국과 전 유럽이 한 목소리로 응원하며 대전차 미사일과 온갖 군수 물자를 대주고 있는 터라 예상과 달리 쉽사리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길 것 같았던 전쟁에서 의외로 계란이 깨지지 않고 도리어 바위에 흠집을 내고 있는 상황은 러시아의 역사에서 또 한 번 있었는데, 다름 아닌 1904년에서 1905년까지 1년 동안 있었던 러일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격돌했던 전쟁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청일 전쟁과 더불어 구한말의 2대 비극이며, 일본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서구 열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쾌거라고 하겠죠.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다시피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승리했고, 그 패전의 후유증으로 러시아 혁명이 격해지자 제정 러시아가 멸망하여 소련이 건국되는 나비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117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모두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생각했음에도 러시아군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의 연전연승이 이어지고 있고, 뭐 언론 플레이든 아니든 간에요. 뜨는 기사마다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가 우크라이나군에 노획됐다는 소식뿐이고,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에 반대하는 모반의 조짐이 일고 있다느니 하고 있는데, 1905년 러일 전쟁의 모습이 데자뷰처럼 겹쳐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2022년의 러시아는 1905년의 러시아가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갈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러일 전쟁이 개전한 1904년 당시 러시아는 리순을 중심으로, 지금은 이게 랴오양시, 다롄시하고 이제 합병됐나 아무튼 그런데, 이제 리순을 중심으로, 리순이 우리말로 여순이라고 하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제 순국하신 곳이 여순 감옥입니다. 이 리순을 중심으로 랴오둥 반도 일대와 그리고 봉천 주변 만주 지역에 주둔해 있었죠. 일명 러시아령 다롄이라고 하는 지역에 철도 수비대를 합쳐서 20만 명가량 있었습니다. 일본은 평시 정규군이 20만 명이었는데 전시 징병을 통해 총병력 108만 9천 명을 투입했죠. 전 세계가 러시아와 일본의 대결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완전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러시아가 이기는 것은 당연하기에 언제쯤 이길까에 돈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달랐죠.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유럽 방면에 러시아 주력군이 달려오고 있었지만 극동지역은 러시아의 전력이 총동원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어요. 더군다나 일본군은 선전포고도 없이 선제기습으로 전쟁을 시작한 터라 러시아군은 시작부터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지상전에서 일본군은 러시아군을 거침없이 무찔러 나갔고, 해전에서도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와 발트 함대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역사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압승으로 끝맺었다고 적고 있고, 러시아는 막대한 예산과 피땀을 흘려 만들어낸 군함과 무기들을 일본군에 대거 노획당하며 국제적 개망신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미국의 중재로 일본과의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며 만주와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사할린 섬의 절반을 할양하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라고만 하면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일본의 대승, 압승, 완승일 터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러일 전쟁은 일본의 깔끔한 승리였을까? 육지와 바다에서 계속 패하는 와중에도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증원군이 도착했어요. 최후의 지상전인 펑텐 전투가 끝날 무렵에는 펑텐, 우리말로 봉천, 그 북쪽의 스핑과 하얼빈 일대에 60만 대군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 군대를 동원한 최종 공세를 퍼붓기 전에 스시마 해전에서 발트 함대가 전멸하는 대패를 당해 러시아의 사기가 꺾여서
포츠머스조약이 체결됐지만 사실 역사적 상식과는 달리 러일 전쟁은 일본이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전쟁에서 패하여 멸망할 위기였습니다. 1년간의 러일 전쟁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일어났던 주요 전투들은 쫙 읊어보면은 제물포 해전, 리순 해전, 압록강 전투, 진저우 남산 전투, 모티엔 전투, 텔리수 전투, 대석교 전투, 시무청 전투, 리순 공방전, 황해 해전, 울산 해전, 콜사코프 해전, 랴오양 해전, 사하 회전, 흑구대 회전, 펑텐 회전, 결승전인 쓰시마 해전까지. 여기서 해전은 당연히 바다에서 함대끼리 싸운 건데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대규모 군대가 평지에서 개활지에서 맞붙어 싸운 전투를 회전이라고 해요. 모여서 싸운다 해가지고. 어쨌든 그 결승전인 쓰시마 해전까지 총합 17회의 전투가 있었고 17전 모두 일본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일본군은 17전 전승이라는 불세출의 대업을 달성했고 그 위대한 승리의 결과 러시아군 40만 명을 살상하고 7만 4천 명을 포로로 잡는 전과를 올렸으며 이렇게 빛나는 승리를 거둔 일본군은 68만 9천 명이 살상되고 2만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예? 뭐라고요? 아니 분명히 러시아군 40만 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는데 일본군은 68만 9천 명이 날아갔다고. 일본이 동원한 108만 9천 명의 총동원 전력, 이거는 일본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규모 병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중에 사상자가 70만 명, 158척의 함대 중에 91척이 침몰됐죠. 1년 일본 세입이 2억 엔이 안 되는데 1년간의 전쟁에 20억 엔을 털어먹었습니다. 10년치 국가 예산을 다 털어먹은 거예요. 결국 일본의 상황은요, 군대는 무너졌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중대 단위로 그냥 일본군이 투항해버려요. 앞에 리순 공방전만 해도 일본군 사상자가 최대 11만 명이었고 마지막 지상전인 펑텐 전투에서도 일본군 사상자가 7만 5천 명이었어요. 거기다가 10년치 예산을 털어먹고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탄약을 만들 돈도 없어. 만든 탄약을 전선까지 택배 붙일 돈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하얼빈에 집결시킨 대군으로 최종 공세를 폈다면 대일본 제국의 역사는 1905년으로 심하게 쳤을 거야 아마. 근데 러시아는 왜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요새화된 남만주 일대의 거점들을 일본군이 다 점령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 전쟁 지도부의 의지 상실이었습니다. 열강 중의 열강으로 전 세계의 언론망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과 영국은 당시 일본의 동맹국이었어요. 이들은 필살적인 언론 플레이를 펼쳐가지고 러시아군의 패퇴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보도했습니다. 전통적인 러시아군의 전략이란 게 이제 개별 전투의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적군을 최대한 매력으로 끌어들였다가 적군의 보급선이 길어지고 지치면 이제 축적된 대군으로 한타 공세를 펴서 목을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옛날 나폴레옹이 당했던 것처럼요. 러일 전쟁에서도 그 전략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든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일단 외형적으로는 후퇴하는 모양이다 보니 러시아군의 패전 소식만 전 세계에 알려졌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거라니까요. 결국 그 언론 플레이에 러시아 정부도 깜빡 속아 넘어갔고 자신들이 패했다고 믿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러일 전쟁의 운명을 가른 결정타였죠. 러시아군이 현장 지휘관의 무능과 보급의 불편, 왜냐하면 그 17번의 전투가 명백하게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에서도 무너진 게 좀 많거든요. 거기다가 일본군이 예상외로 선전했어요. 엄청 잘 싸웠습니다. 일본군이. 또 반러 열강들의 일본 지원, 20억 엔이나 되는 일본의 전쟁 예산 중에 12억 엔은 영국과 미국이 빌려준 빚이었습니다. 거기다 야곱 시프라는 자본가로 대표되는 유대인 자본의 일본 지원 등, 이 야곱 시프라고 하는 유대인 재벌이 이제 러시아에서 벌어졌던 유태인 탄압에 앙심을 품고 일본에 거액을 지원합니다. 이 야곱 시프야말로 러일 전쟁 일본 승리의 1등 공신이라는 평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패인이 있었지만 국제적 언론 플레이를 통한 러시아 지도부의 의지 상실은 치명적이었죠.
러시아는 60만 대군을 집결시켜 놓고도 손을 들어야 했습니다. 최대 동원 전력인 109만 명 중에 7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멸망이 눈앞에 보이던 일본은 이렇게 기사회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역사에 남을 오점과 함께 혁명이라는 비운을 맞았죠. 참고로 일본이 지출한 전쟁 비용에는요, 러시아 내에 있던 공산혁명 세력들에게 찔러준 정치 자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제 자기들이 패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일본이 카운터에 몰려 있음을 포츠머스 조약을 위한 이 강화 협상 중에 눈치 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패전국이 물어내야 하는 전비 배상금 지불을 거부했습니다. 일본은 그 돈 못 받으면 경제가 파탄나는 거였는데 도리어 일본 측에게 만주 일대에서 군대를 싹 철수시키고 점령한 사할린 섬도 절반을 토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의 굴욕적인 평화조약이라 생각하고 있는 포츠머스 조약에서 일본은 말이 승전국이지 배상금 10원 한 푼 못 받았고, 그동안 점령한 남만주 일대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러시아군 철도수비대가 주둔하는 걸 허용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1909년 러일전쟁 끝나고 4년 후에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안중근 의사를 일본 헌병이 아니라 러시아군 헌병들이 체포했던 거예요. 이렇게 일본군 70만 명의 피를 흘린 결과는 빈손 맨주먹 없어. 다시 전쟁전으로 컴백. 러일 전쟁 후 15년이 지나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서야 일본은 만주 지역으로 본격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러시아를 약화시키고자 했던 미국과 영국 등 그런 열강의 괴뢰가 돼가지고 대리전을 치른 것뿐이에요. 싸우라고 등을 떠밀면서도 정작 일본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면서 무너지는 것은 방치했고, 전비 배상금도 못 받게 했어, 미국이. 그냥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일본을 그냥 눌러버렸거든. 거기다가 전쟁의 결과로 일본 경제를 유대인 자본에 복속시키는 등 빚을 졌으니까요. 빚은 갚아야 될까요? 이렇게 대빠지게 피 흘려가면서 앞잡이 노릇만 한바탕 했단 말입니다, 일본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러일 전쟁 끝나자마자 그 전쟁을 지도한 일본 당시 내각은 성난 민중들의 데모로 인해서 총사퇴를 해버립니다. 지금 상황과 비교해보면요, 현장 지휘관의 무능과 보급의 부실로 고전하고 무기와 장비들을 노획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러시아군의 모습, 또 그리고 뭣도 모르고 등 떠밀려가지고 미국과 유럽을 대신해 러시아와의 싸움에 내몰린 우크라이나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데, 전 세계 언론이 러시아군의 패퇴를 보도하고 선전하는 것을 러시아 전쟁 지도부가 그걸 믿어버리고 의지를 상실한다면 2022년의 러시아는 1905년에 러시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고스란히 걸어갈 겁니다. 다행히 현 러시아의 지도자가 푸틴이라는 강성이기 망정이지, 그때 차르, 니콜라이 2세 같은 약골이었다면 러시아는 또 하나의 흑역사를 추가할 뻔했네요. 러시아가 침략했고 우크라이나가 국가를 수호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패퇴가 이어지고 우크라이나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는 국제 언론의 보도만 맹신할 게 아니라 이 전쟁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인지, 전선의 실상은 어떤 모습인지 양쪽 말을 다 들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 측이 이제 그려낸 러시아군 사령관 크로파트킨 장군의 모습입니다. 간지 폭풍.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래저래 듣는 것처럼 맨날 뭐 탱크 뺏기고 장갑차 뺏기고 얻어 터지고 있다는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 사실에 가까운 러시아군의 위용일지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